우리나라가 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모델들과의 경쟁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좀 빨리 한 회사일수록 지금 좀 다급해요.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아요. 돈은 많이 쓰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연구는 하고 싶고,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똑같은 모델을 똑같이 학습하면은 사실 그게 환경 파괴하는 일과 동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불안할 것 같고,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성 모델 전문 스타트업인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그들의 전문이 따로 있었던 스타트업들이거든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짜 설렙니다. 어떤 컨텐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스트를 초청해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는 인공지능 딥다이브 코너입니다. 첫 게스트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논문인 그 인스턴트 패밀리의 1저자분이시죠. 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멀티모달 모델팀이라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멀티모달 생성, 이해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미지 생성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논문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연구소라고 하는 비영리 머신러닝 커뮤니티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MVP나 HP 데이터 사이언스 글로벌 앰버서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라는 게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클라우드의 많은 회사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MVP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AWS는 히어로였던 것 같고요. 구글은 이제 GDE, GDG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자사 제품의 클라우드의 유즈 케이스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로 선정을 해서 트로피 같은 걸 주기도 하고, 클라우드 자원을 후원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후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오픈 소스에 그리고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한 2,400명 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 한국에 한 60명 정도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60인 안에 드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굉장한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네요. 미리 드렸던 질문지에서 차라님께서 본인을 설명해 주실 때 되게 멋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비선형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함께 개발자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되게 복잡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해도 너무 얽혀있는 관계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떤 사건들은 우연이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의 오늘 만남도 비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찰나님이랑 링크드인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게스트로 요청드렸을 때는 그냥 1저자인 것만 보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1촌인 거예요. 그때 이제 링크드인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계별로 AI가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제 첫 번째 회사는 검색 엔진 포털 회사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미지랑 컴퓨터 비전 관련한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지식을 살리면서도 AI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첫 번째 회사를 그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는 텍스트 기반의 많은 검색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좀 이미지랑 관련된 부분들의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미지 검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검색이라는 거는 검색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검색하기 쉽도록 데이터화시키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인덱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이제 이미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이미지 그 자체를 피처로 벡터화시켜서 검색한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텍스트 검색도 사실 벡터화시켜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텍스트도 이제 피처로 벡터화시켜서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미지랑 아예 같은 공간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요즘 AI에서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 있는 이미지 검색, 렌즈 뭐 이런 게 이미지 검색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미지 검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그걸 텍스트로화 시킨 다음에 텍스트 검색에 그걸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캡셔닝을 이용해서 그걸 텍스트로 검색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제 두 번째 커리어는 게임 회사였는데요. 게임 회사로 제가 갔었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생성 모델이 제가 생각할 때 되게 핫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마 옮겼을 때가 2020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는 없었던 겐 기반의 생성이 많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많은 주목은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큼의 생성 모델로는. 그랬음에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건 컴퓨터 비전이나 NLP 쪽에서는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쪽에서는 좀 참신한 아키텍처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는 모델러의 입장에서는 이 분야가 조금 더 재밌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게임 회사가 관련한 데이터셋도 더 있을 것 같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에 가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경험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을 하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한 장의 컨셉 아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 1000장 단위의 스케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1000장 단위의 스케치에서 선택된 수백 장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럼 그 수백 장에서 다음 스텝으로 몇십 장이 가고 몇 장으로 가고 결국에는 한 장이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들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파이널 터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아이데이션 하는 과정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세그멘테이션으로부터 뭐 자연물이라던가 배경을 생성하는 것, 이런 것부터 많이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바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캐릭터의 아바타가 LLM도 같이 겸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립 모션을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감정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아바타를 만드는 거에 게임 회사가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이제 게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가상현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증강현실이라던가 좀 더 현실 영역으로 좀 게임이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에도 좀 포함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기조가 지금까지도 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회사에 있지 않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하나도 없지만 계속해서 그 분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게임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명 한 명의 NPC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그리고 원래는 스크립트로 짜여진 대화 그리고 짜여진 퀘스트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넘어서 뭔가 생성된 대화, 생성된 퀘스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재밌는 게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나올 GTA 6가 NPC들이 이제 LLM이 적용이 돼서 약간 말씀하신 기능이 구현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GTA 6 나오면은 사시는 건가요? 무조건 해봐야죠. 아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연구 개발자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쵸, 좀 드네요. 방금 전까지 이제 검색 엔진과 게임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AI가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이어서 통신 회사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통신이라는 분야는 사실 모든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와 AI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쉽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생각하면은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이젠 그런 게 너무 자동으로 되어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한 번이면은 우리가 어디든 다 연결돼서 어떤 컨텐츠든 어떤 기능이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통신회사에서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AI가 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AI 모델을 어디서 돌릴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있는 회사에서 뭐 온프렘에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 모델을 돌린다고 하면은 온프렘으로 돌리면은 회사의 어떤 서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온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모바일 안에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신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할 일이 적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온 디바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통신은 보통 사용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통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모델을 그냥 서빙하는데 통신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 한 장으로부터 어댑터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묶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개인화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쇼핑몰에서 한 명에 대한 개인화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클러스터화 시켜서 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LLM 모델이나 아니면 생성 모델들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송신행사의 역할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제한 없이 거의 통신회사에서는 다 고려하고 염두하고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AI와 가장 연관이 짙어 보이는 업계라고 느껴지네요. 저도 게임이 좀 더 아트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좀 더 인공지능을 많이 쓰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통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하셨잖아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MR랩이라고 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이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사실 컴퓨터 비전 관련된 기술을 정말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사실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봤었던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연구실에 있으면 사실 시간이 없으면서도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국을 정말 다 봤었는데 사실 연구실에 있는 사람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생 때 인공지능 수업 들으면 사실 알고리즘의 연장이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똑똑한 알고리즘,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 아니면 좀 그리디한 약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알파고는 정말 제겐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바둑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 정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다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야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분야에서도 충분히 인공지능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도 그런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이제 엠니스트라든가 사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욜로라는 모델이 등장하면서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오브젝트 디텍션이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욜로라는 모델이 그걸 정말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에서는 또 실시간 처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익스피리언스 하는 입장에서 인터랙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뭔가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의미가 있지 그 실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욜로라는 모델이 직접 뭔가 바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욜로라는 모델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논문을 엮어서 쓴 게 한편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회사는 AI 쪽으로 가면서 연구 개발을 이어서 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 개발할 때 저희 랩실에서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우리 영역까지는 멀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금은 이제 그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널프 관련된 연구들, 가우시안 스플래팅 관련된 연구들 저희 랩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렵다. 아직은 먼 일이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일들을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조금 더 빨리 트랜지션을 가야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엮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첫 번째 회사로 그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후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인재 유출이 너무 심각하고 AI 관련 특허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엇이고 또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뉴스에서 강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많은 연구들도 그랬는데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정한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문제마다 계속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다 보니까 한 가지의 범용적인 큰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 특정 모델의 적은 수의 데이터로 적은 학습 수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도록 이제 특화되게 하는 게 되게 비용이 적기 때문에 큰 모델 하나 만들어서 작은 모델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따지면은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LLM이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장 유명한데 아무래도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방대하고 텍스트로 태스크를 만들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모델을 만들고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정말 많은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었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도 이전에 막 풀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뭐 Q&A 같이 퀘스천 앤 앤서링 같은 테스트는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을 하는 이런 테스트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조금만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잘 풀고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태스크들 다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대화형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게 챗GPT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많은 효용성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기업들이 탐내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아무리 나이브하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처리는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명성 처리라던가 그런 거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바이어스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전처리 하는데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PU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GPU를 사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클라우드에서 대여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정말 손꼽고요. 한국에서도 정말 손꼽는데 사실 이 기사가 나온 거는 외국에 있는 기사를 인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수가 실제보다는 덜 카운트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큼 적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후진국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전 세계 언어나 영어를 기반으로 태스크를 잡기보다는 좀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로 많이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모델들과의 경쟁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국어 모델을 학습하면은 시장이 한국에 국한됩니다.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항상 글로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마켓이 좁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어 특화 모델로 LLM 만드는 게 정말 돈이 되냐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찰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서의 한국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의 되게 어려움이고 장벽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영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국에서 학습하는 거는 사실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후진국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회사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업스테이지에 솔라가 영어로 학습이 돼 있는데 외국에서 그 벤치마크 점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슈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솔라는 알고 계시는 모델인가요? 조금 조심스러운 게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하고 있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은 보통 얘기하려면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걸 보통 얘기할 텐데 솔라는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거는 아닐 것 같아서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레이어를 복제해갖고 중간에 껴넣어서 맞아요. 껴넣어서 그 파인 튜닝을 10.7B로 늘린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이 많은 의미를 가져갈 수는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SLM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말씀하셨던 업스테이지 AI라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들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고 그런 거에 좀 돈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오고 이후에 연구 개발에도 좀 더 투자가 들어오고 한국에서 인공지능 모델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빵개라고 했거든요. 그 검색해 보니까 빵개가 아니라 세 개로 돼 있었는데 사실 세계보다도 훨씬 많죠. 훨씬 많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런 걸 공개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폐쇄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더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 내리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공개해도 되는 수준들의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가 아니면은 공개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인구당 특허 수가 굉장히 많다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적지만 AI 특허 수는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국가 중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유행한다 싶으면 거기로 우르르 가고 또 풀이 꺼지면은 또 다들 방황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회사도 많아졌다 보니까 자잘한 기술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큰 투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은 근데 그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그 큰 투자를 하는 액션들은 소수의 연구 개발자들만 그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연구 개발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전 세계로 따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많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뉴스에서 언급했던 우리나라 인재 유출과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이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연구 개발자들은 좀 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던가 근본이 되는 기초 모델 연구를 하고 싶어 하죠. 또 장기적으로 내가 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싶어 하고 좀 의미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의 많은 회사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괴리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아요. 돈은 많이 쓰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연구는 하고 싶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걸 원해요. 근데 결과를 빨리 내려면 결국에는 기초적인 근본적인 모델 연구보다는 지금 최신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고 빠르게 한 태스크에 파인 튜닝해서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은 나는 이걸로 좀 길게 하고 싶고 아니면은 나는 좀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연구가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게 있고 그런 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사실 많은 나라에 있지는 않고 거의 미국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변에서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해외 이민을 한 사람이 제 주변에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제가 많이 요즘에 느끼는 거는 미국으로 간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의 뭐 인수합병 관계라던가 어느 부서가 없어졌다라던가 이런 얘기들과 함께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편으로는 더 좋은 회사 가니까 뭐 그분의 인생에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안타깝죠. 이 사람이 한국에 있었으면은 한국에서 더 좋은 연구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연구 환경,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연구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게 결국 연구의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성과를 바라는 쪽에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저라도 발벗고 나서서 떠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좀 재밌는 게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좀 빨리 한 회사일수록 지금 좀 다급해요. 왜냐면 이미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반면에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투자를 최근에 시작한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좀 더 연구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의 연구 개발 문화에 좀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AI 경쟁에서 살아남는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극소수이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 기회를 누릴 수도 없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가능할까 말까인데 지금 기회가 너무 희박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오픈 소스나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 투자도 소극적이고 그런 태도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모델을 오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SK텔레콤에서는 이전에 뭐 코GPT2 같은 그런 모델들도 예전에는 공개를 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좀 소극적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그런 것들이 회사 안에서도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좀 SK텔레콤을 통해서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연구 개발을 하는데 GPU를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한국에 많은 이제 인공지능 교육 업체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픈 소스 문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개인과 회사들의 그 관계들 그리고 그런 선순환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정 회사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만약 직접 못한다고 하면은 후원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드나 가중치가 공개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통 오픈 소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라이선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파치 2가 있고 MIT가 있고 이런 것처럼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아서 뭐 제한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오픈 소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읽을 수 있는 코드만 있다면 오픈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재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가중치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비교할 수 있는 기준까지 있어서 내가 모델을 학습하면은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내게 더 좋네 아니면 내게 더 안 좋네 내게 안 좋으면은 뭐가 부족하지 이러면서 계속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이 너무나도 많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셋이 없으면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픈 소스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드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큰 기업들밖에 그런 것들을 재현할 수 없고 그리고 일반 연구 개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선스들도 살펴보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막 유저 수가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던가 라이선스 비용은 내야 된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큰 기업들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 GPU가 없는 데들은 이런 걸 활용할 수 없는데 그럼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을 매기는 거면 이거 모두한테 매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라이선스들이 가끔씩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개된 것들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클로즈 모델이랑 오픈소스 격차가 한 6개월 정도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작년 11월쯤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라가 나오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오픈소스랑 클로즈 모델이랑 격차가 엄청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는 연구개발 속도의 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대학과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되게 무가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GPU 많이 쓰는 게 환경 문제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똑같은 모델을 똑같이 학습하면은 사실 그게 환경 파괴하는 일과 동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심지어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 오픈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시행착오들을 공유함으로써 나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너는 이건 안 해도 돼. 너는 이거 위에서부터 해. 넌 이 다음부터 해. 이런 것들을 한다면 만약에 100개의 회사가 LLM 모델 학습한다고 하면은 100개의 회사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하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 연구 개발의 속도는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할 때 이런 오픈 소스화 시키는 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GPT-3부터 그 모먼트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다른 애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수준의 시대가 조금 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로즈드 모델과 오픈 소스의 모델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점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치 있는 이유는 생태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사실 먼저 생태계를 선점했죠. 그래서 다른 모델들이나 서비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물론 이제 만족도도 높고 정확도도 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 없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을 비교한다면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선전했기 때문이죠. 오픈이냐 클로즈드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네 오픈 AI인데 뭘 오픈한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API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픈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서도 걔네가 그걸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자기네만 그걸로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한 이유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들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걸 플랫폼화 시켜서. 그런 것처럼 생태계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의 시장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기반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내니까 더 많은 시장들을 자기가 더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모델 파라미터, 모델 구조까지 다 공개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메타가 그거를 오픈해서 하는 게 라마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오픈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메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라고 이런 걸 많이 얘기했죠. 그 이유가 저는 더 큰 시장을 생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오픈 AI의 챗 GPT나 GPT-4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어느 수준에 가면은 벽에 부딪히거든요. 더 개선을 하려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건들 수도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API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도 사람들한테 이제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 개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런 것만 더 바꾸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결국에 추구할 수 있는 게 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AI 모델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룰 베이스로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게 사실 되게 덕지덕지 붙이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싶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AI 맞아? 어느 순간에는 그냥 룰로 다 처리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이 드는 경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타트업들 많은 회사들이 라마 모델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GPT보다 라마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더 많은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메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 더 많은 일들을 더 그들의 의도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됐을 때 GPT 모델을 공개하면 될 텐데 그 모델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생태계가 장악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을 다 포기하고 모델을 공짜로 공유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샘 알트만이라면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 라마가 이게 좀 생태계 장악할 것 같은데 싶으면 갑자기 GPT-4 뭐라고 할까요? 뭐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먼한 모델을 갑자기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GPT-5가 나와버려서 그 라마 3 자체도 그냥 다 씹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클로즈드 모델로 아예 오픈 모델을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빨리 따라잡았다고 생각해요. 오픈 모델이 제 생각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6개월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GPT-4 그리고 챗GPT 나왔을 때 와 이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 난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 진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충분히 감내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근데 6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GPT-4 나온 지가 벌써 1년 조금 넘은 정도인데 아직 GPT-4의 성능을 따라잡았다고 하는 모델들?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건 클로드 정도잖아요. 네, 클로드 뭐 미스트랄도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픈AI가 너무 여유로워 보인단 말이죠. 알트먼은 이제 GPT-5로 공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말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소라였을 거고, 많은 회사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5가 나오면은 사실 진짜 클로즈 모델로서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인텔이나 GPU,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서 칩셋 같은 거 내놓을 때 이미 사실 더 된 거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 생각했을 때 이 단계로 팔아도 다 팔리니까 이 정도 내놓고 그 다음 모델 내놓고 그 다음 모델 내놓고 약간 이런 수순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GPT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있는 사람만 알겠죠.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제품들이 딱딱딱 나와서 돈을 벌지 않을까. 샘 알트만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람들이 오픈AI의 API를 가져와서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GPT-4를 내고 나서는 이제 스타트업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말씀대로 GPT-4가 많은 스타트업의 태스크들을 대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성 모델 전문 스타트업인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그들의 전문이 따로 있었던 스타트업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자기네 특화된 어떤 기술에 지금 GPT 모델을 뭔가 엮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서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이미지나 오디오나, 즉 GPT가 기존의 텍스트로만 못하던 것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GPT-4가 옴니라는 그 단어 그 뜻대로 그런 것들을 다 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태계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원래는 GPT가 그런 모델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GPT 위에서 너네가 그런 걸로 사업을 해.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쓸 때마다 어차피 돈을 벌잖아요. 근데 GPT가 오히려 그런 회사들의 범위까지도 다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게 이전의 생태계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애플로 생각을 하면은 앱스토어에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앱들도 사실 애플의 그 생태계 위에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버는데, 그런 게 기본 앱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 기능으로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돈을 벌던 서비스가 없어진 거죠. 캐시카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장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들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되게 그게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GPT-4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GPT에게, 인공지능에게 필수적인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는 그게 필수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연구 개발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때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불안할 것 같고, 오히려 사소하고 좀 좁은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좁은 시장 같은 경우는 GPTs 같은 경우로도 많이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아직은 좀 커머셜하게 뭐 수익 배분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좀 해야 하는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1월 달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수익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보면은 북미에서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GPT-4를 공개하면서 GPT-3를 이제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풀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BM을 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링크드인 보다가 이제 읽은 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로 승부 보려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GPT API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거를 뭐 이미지를 붙여서 그걸 이제 뭐 캡션화해서 알아듣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승부를 보려던 스타트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B2C가 사소하게 특별히 이런 니즈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맞춰서 이런 형태로 가는 회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그런 글을 봤었거든요. 그럼 스타트업들이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건지 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으면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지션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모델로 승부 볼 회사다, 강대강으로 붙겠다 하면은 그것대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커스터머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기술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갈 거야 해서 서비스를 특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자의 경우가 한국에서는 보기가 정말 드물지만 저는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짧은 기간 안에 그 정도 성능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대강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회사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 회사가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냐 약간 이런 게 요즘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재 유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사이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부분이 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 사이클이 잘 돌아야 되는 것 같고 그게 회사 안에 몇 대 몇으로 그런 비율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서비스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 잘 비율을 잘 갖춰서 그 사이클이 왔을 때 지금은 좀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많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좀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돈을 투자를 받는데 좀 활용을 하면서도 그 뒤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한 연구 성과가 더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서비스에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없어지는 시점이 오면은 우리가 연구한 모델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준비했던 힘을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또 자기의 서비스를 그 연구한 모델로 뭔가 대체를 한다던가 보강을 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이 뭐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이루어지겠죠?